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매스웍스 송한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짧은 30분 동안 전달드릴 내용은 신호 및 시계열 데이터를 위한 딥러닝이란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나 신문 기사들에서 이러한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서비스에서 각자 유저에 맞춘 음악을 추천해주는 시스템, 또는 이제 음성 인식 디바이스들, 구글 홈 어시스턴트, 아마존의 알렉사, 그리고 제가 어제 기사를 봤을 때는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이쪽을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 의학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디바이스들이 현재 몇 가지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발표에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딥러닝이란 분야 자체가 영상이나 비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어 왔지만 최근에 이제 신호나 시계열 데이터 쪽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로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대체하고 있다, 대체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제가 몇 가지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항공우주나 가전제품, 자동차, 그리고 이제 산업자동화, 공장자동화 쪽에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로서 인공지능이 적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의 데이터는 우리가 흔히 봤던 영상들이 아니라 통신신호, 레이더 신호, 센서들로부터 나오는 신호들이 되겠고요. 주로 이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인공지능이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트랩 저희 홈페이지에서 도움말에서 전체 코드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예제를 좀 보여드리고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음성 인식입니다. No. Up. Down. 구글 스피치 데이터셋을 Left. 통해서 이제 이러한 단어들을 Right. 말하는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 딥러닝을 적용을 해서 음성 인식을 하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예제이고요. 제가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간단하게 전위 학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비서를 만들었습니다. PPT하라. PPT를 열고요. 발표 시작. 제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스마트 비서이고요. 다음 페이지. 저희 직원들 목소리를 녹음한 다음 페이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전위 학습을 첫 페이지. 수행을 하였습니다. 발표 끝. 박수까지 쳐주는데요. 오늘 발표 끝나고도 이런 우리와 같은 박수를 기대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뮤직 장르 분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음악을 틀어주면 그것을 조금을 듣고 어떤 장르의 음악인지 그걸 판별해주는 그러한 재미있는 예제가 되겠고, 얘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웨이블렛 스캐터링이라는 새로운 개념 자체를 적용을 해서 데모를 만든 예제이고요. 제가 이 각각의 사용된 기술에 대해서 뒤에서 앞쪽을 좀 복귀시킬 때 이러한 아이콘들을 사용할 거니까 아이콘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센서들을 가지고 하는 어떠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되겠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에 있는 가속도계 센서들을 가지고 휴먼의 액티비티를 레코그니션하는 그러한 예제나, 심장을 모니터링해서 거기서 이제 심전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병리학에 사용되는 그러한 예제들도 있겠고, 이러한 두 예제 같은 경우에는 LSTM이라고 하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사용한 그러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콘들로 해당 데모를 표시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통신 쪽에서의 데모가 보여지겠는데요. 통신 쪽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왼쪽과 같이 통신 신호를 에어상에서 따다가 기저대역 변조가 어떤 것인지 베이스밴드 모듈레이션의 종류를 예측하는 그러한 데모가 되겠고요. 재밌는 것은 이 실제에 적용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이 통신 쪽은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그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실제에 적용이 되는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적용이 되는 그러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데모는 이러한 아이콘으로 표시를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달드릴 아젠다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잘 아시겠지만 딥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특히나 이제 신호나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딥러닝 개발 워크플로우 전체를 한번 훑어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정의들이 있게 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머신러닝의 일환으로 굉장히 대용량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는 모델을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워크플로우는 이 인공신경망에서의 입력 레이어 쪽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히든 레이어 쪽으로 전달이 되며 그 데이터에 숨어있는 어떤 패턴들이나 특징들을 학습하는 과정이 거쳐지고요. 그 학습들을 가지고 자동으로 분류나 회귀 문제에 대한 정답을 달아주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키텍처는 신호처리 쪽에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CNN이라고 볼 수 있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영상이나 비전 쪽에서 저 CNN을 사용한 그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익숙하게 들리실 수가 있겠는데요. 컨볼루션이란 연산을 통해서 영상으로부터 자동으로 특징을 추출하고 분류 작업을 하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LSTM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LSTM 네트워크는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일종으로서요,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구조를 보면 기억을 가져가는 메모리나 어떠한 정보들을 까먹을지, 어떠한 정보들을 가지고 갈지 하는 그런 게이트들이 존재를 하고요. CNN과 RNN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어떤 장면을 딱 보고 답을 내리는 걸 이제 CNN이라고 보면, 어떤 장면을 보고 이전의 기억을 더듬어서 답을 내리는 걸 RNN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CNN은 현재 출력이 현재의 입력만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RNN, 특히나 LSTM은 현재의 출력이 이전의 입력까지 고려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호나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네트워크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들에 우리가 신호나 시계열 데이터를 집어넣는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학습을 위해서. 대부분의 논문들은 이러한 신호 데이터들을 바로 집어넣지는 않고요. 어떠한 작업을 처리를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CNN에 넣을 때는 이 신호 자체를, CNN은 보통 영상 쪽에서 퍼포먼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1차원의 신호 자체를 2차원으로 변환시키는 작업, 대표적으로 이제 시간 주파수 변환 같은 것들을 해서 집어넣게 되고요. 두 번째, LSTM 네트워크에 집어넣을 때는 로우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성들을 뽑아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아래에 있는 피처를 뽑는, 특징을 뽑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딥러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하게 되면 주로 생각하시는 게 이제 모델 설계와 모델 학습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거 이외에 다른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에 정답을 달아주는 작업, 전처리하는 작업, 그 다음에 다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양산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 배포하는 작업, 이 전체가 모두 다 중요해서 이 전체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전체 워크플로우를 이해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 자체가 데이터 기반의 모델링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부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데이터를 넣으면 좋은 모델이 나오고, 좋지 않은 데이터,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를 나온다라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는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각 단계별로의 어떤 챌린지들은 데이터 자체, 굉장히 대용량의 데이터에 정답을 달아주는 데이터 라벨링 작업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지만 굉장히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입니다. 그러한 부분이나 데이터 자체가 원체 적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적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전처리 작업들을 할 때 각 도메인에 스페시픽한, 도메인에 전문화된 그러한 기능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요. 비전이나 영상 쪽에 비해서 리서치 결과도 굉장히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모델을 개발을 한 다음에 실제로 사용을 할 때 여러 가지 CPU 아키텍처, GPU 아키텍처에 배포하는 건 역시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꼭지들로 오늘 발표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부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 모델과 데이터에 대한 내용부터 해보면요. 제가 최근에 재밌는 아티클을 하나 읽었는데, 실제로 딥러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데이터와 모델 중에 더 시간을 많이 쏟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연구 목적으로는
모델 개발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고요. 인더스트리에서는 데이터 개발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씁니다. 최근에 제가 링크드인에서도 뭐 데이터 라벨러 이러한 직군들도 굉장히 많이 뽑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들에서 할 때는 모델 자체, 학습 자체는 앞 세션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전이학습이나 기학습 등 네트워크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자체는 잘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그런 장표가 되겠고요. 실제로 그럼 대용량의 데이터셋은 어떻게 생겼냐? 왼쪽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구글 스피치 데이터셋이고요.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정답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놨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액세스할 것인지, 연산들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저 대용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의 분산 처리들이나 데이터와 정답을 라벨을 맞춰주는 작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그 문제점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으신 게 데이터 스토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스토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액세스할 수 있는 어떤 오브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제 A라는 변수의 오디오 데이터를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모든 데이터를 액세스할 것입니다. 현재 폴더에 서브 폴더 포함하고요. 레이블 소스, 라벨 소스는 폴더 이름으로 해라 라는 명령어를 작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A라는 변수의 총 64,000개의 데이터가 이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들어와 있고요. 각각의 데이터들은 라벨에 다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전처리나 통계 작업들, 분산 처리할 때 이 A라는 변수 하나를 사용을 하면 모든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용량 처리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데이터 스토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모았다고 가정할 때 라벨을 어떤 식으로 달 거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라벨을 달았어요. 이 전체가 write라고 하는 걸 뜻하는데 얘를 이제 write라고 달았으면 얘는 라벨을 굉장히 러프하게 단 거죠. 이런 식으로 다는 것 자체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좋은 모델을 만들려면 굉장히 컴팩트하게 라벨을 달아주는 작업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라벨을 달아주는 작업이 굉장히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라벨을 어떤 식으로 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함으로써 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크라이테리어나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달아주는 그런 코드를 작성하든지, 두 번째로는 딥러닝의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모델을 사용을 해서 아웃풋으로서 라벨을 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러한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실제로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서는 GUI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9A 지난달에 나온 릴리즈에서 시노 라벨러라는 제품을 추가를 하였고요. 그래서 GUI 상에서 여러분들이 마우스 클릭으로 라벨을 달아주거나 오디오 라벨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라벨을 달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다양성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좋은 모델, 견고한 모델,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야 돼요. 제가 앞에서 이제 한국어 인식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저희 회사 직원들 목소리를 녹음을 했는데요. 발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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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남성 직원, 여성 직원, 젊은 직원, 나이 드신 직원, 저희 회사는 대부분 나이 드셨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음으로써 데이터의 어떤 그 폭을 넓혔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오리지널 데이터셋을 가지고 데이터를 복제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Yes. 복제한다는 것은 똑같이 만든다는 Yes.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강화시키는 Yes. 작업이 필요한 거죠. 데이터 Yes. 강화시키는 작업을 저희는 Yes.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Yes. 얘가 이제 오리지널 시그널이 되군요. 얘를 가지고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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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신호 처리적인 것들을 거치면서 데이터를 강화를 하게 되면 저 개수만큼이나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조금 더 견고한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겠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하는 작업은 영상뿐만이 아니라 신호나 시계열 데이터 쪽에서도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기 애초부터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통신 쪽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어떤 통신 시스템이 존재를 한다고 할 때 송신단에서 수신단까지 데이터를 전달을 하는 저러한 데이터를 에어상에서 캡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왼쪽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그 모듈레이션 신호를 만들어내거나 그 왼쪽에 있는 어떤 통신 표준 신호들, 5G, LTE, 와이파이, 블루투스 같은 통신 표준 신호들을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안테나를 모델링하거나 통신 그 기법들을 통해서 실제로 생성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무선 채널을 모델링을 하는데요. 그렇게 캡처된 신호가 실제에서 캡처된 신호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모듈레이션 예제입니다. 레이더 쪽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레이더는 이제 타겟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수신 신호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도플러 아날리시스 같은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헬기가 날아간다. 저 헬기에 대한 도플러 분석을 통해서 영상을 얻게 되겠고요. 또는 자동차 앞에 보행자들이 지나간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는 뭐냐면 데이터가 부족하면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와 비슷한 데이터를 생성해냄으로써 모델 학습에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데이터 말고 이제 전처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 장표 기억나시죠? 두 가지의 CNN과 LSTM 네트워크가 되겠는데요. 이 두 가지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이 전처리 과정들, 시간 주파수 변환,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링 두 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주파수 변환, CNN에 들어가기 위한 시간 주파수 변환은 1차원 신호를 2차원으로 바꾸기 위한 목표가 되겠고요. 이것은 앞에서 음성인식 데모에서 사용되었던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축에서 시그널 자체가 있을 때 얘를 이제 리프레이밍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각각의 버퍼에 맞춰서 슬라이딩을 해가며 이렇게 세로축으로 쌓아주게 됩니다. 세로축으로 다 쌓아준 다음에 얘를 간단한 이제 주파수 변환, FFT 변환을 통해서 오른쪽과 같은 그림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1차원 신호와 오른쪽에 있는 2차원 신호는 표현이 다를 뿐이지 동일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거고요.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스펙트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각각의 분야에 맞춰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다른 기법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음성인식 쪽에서는 인간의 주파수, 귀의 주파수와 비슷한 어떤 멜 프리퀀시 애널리시스를 들어가는 이러한 작업들이나 고주파 성분을 조금 자세히 보기 위한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사용한 이러한 그 시간 주파수 변환 또는 이제 그거에 반대는 되는 이제 저주파 쪽에서의 그 하이 레졸루션을 보장하기 위한 Y축에 이제 퀄리티 팩터가 들어간 컨스턴트 Q 트랜스폼 이러한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맞는 신호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임플리멘테이션 해서 CNN 네트워크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LSTM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피처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시간 주파수 변환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 대역에서의 어떤 그 대역폭에 대한 것들 또는 중심 주파수 이러한 것들이 특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의 피크 값을 찾는 피크 아날리시스, 패턴 그리고 어떤 변곡점 찾는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 유저 스토리 중에 BMW에서 오버스티어링 디텍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피크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는 기사도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분야에 맞춘 도메인 스페시픽한 라이브러리들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툴박스들에서 하이 레벨로서 그 빌트인 펑션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음성 쪽에서의 MFCC 또는 내비게이션 센서 퓨전,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더 쪽에서의 도플러 아날리시스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특징 추출하는데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심지어 텍스트 분석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텍스트 데이터 역시 그 CNN이나 LSTM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거 데이터 자체, 그 어떤 워드 임베딩이나 단어를 좌표 공간에 매핑을 하는 그리고 그래서 수치적으로 바꾸는 어떤 이 월투백 같은 것들을 통해서 토픽 모델링, 다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메인 스페시픽한 것들이 많다라는 게 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특징들을 자동으로 뽑아주는데 신호는 그렇게 안 됩니까? 네, 신호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 애큐러시가 많이 높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시도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 중에서 제가 소개드릴 하나가 이 CNN과 비슷한 구조로 생긴 하나의 어떤 테크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NN이라고 하는 이런 네트워크는 이제 컨볼루션 필터들의 어떤 연산들을 통해서 특징을 잡는 그러한 작업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과 비슷하게 어떤 웨이블렛이라는 필터들을 통해서 어떤 특징을 자동으로 뽑아내는 웨이블렛 스캐터링 또는 인베리언트 컨볼루션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2013년에 파미에서 게재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웨이블렛 스캐터링 방식은 고정된 이 픽스된 웨이트를 가지고 각 필터 뱅크에서 시그널로부터 특징들을 뽑아내는 자동으로 뽑아내는 어떤 딥 피처 익스트랙션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겠고요. 자동으로 신호로부터 특징을 뽑아서 네트워크에 피딩해주는 그러한 워크플로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생소한 어프로치 자체가 최근에 여타 다른 네트워크들이나 퍼포먼스들보다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8B 버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보셨던 예제 중에서 ECG 시그널 심장 모니터링 한 예제와 장르 클래시피케이션 이 두 가지 예제는 이 웨이블렛 스캐터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구현이 된 데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모델 설계와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중심 힘을 주어서 얘기를 한 건 앞 두 부분이고요. 뒷부분은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딥러닝 모델 자체를 만들고 학습을 하고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세 개의 팩터는 디자인과 학습,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각 스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더스트리에서는 모델에 대한 만드는 것보다 데이터에 많은 치중을 두고 기학습된 네트워크나 전이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프리트레인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매트랩상에서 소프트 패키지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코맨드로서 이렇게 알렉스넷을 가져와서 레이어를 확인을 하는 그러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이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학습된 네트워크를 살짝 레이어를 변경을 해서 새로 학습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레이어들을 확인을 했으면 그거 자체를 코드상에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앞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트워크 디자이너라는 것을 통해서 GUI상에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리넷을 임포트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UI 환경으로 굉장히 이쁘게 네트워크의 구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 안에서 어떤 레이어들을 수정하고 싶으면 왼쪽에서 이러한 레이어들을 쭉 끌어다가 바꿔주실 수가 있고 각 레이어에 대한 파라미터는 오른쪽에서 수정을 하고 익스포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19A부터는 레이어들을 내보내고 코드 생성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AI 시스템, 딥러닝 프레임워크들 사이에 어떤 장벽을 없애는 게 이제 ONNX라는 건데요. 밖에 있는 데모에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 있는 모델을 매틀랩으로 가져와서 작업들을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뒤에서 좀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완성시켰다면 학습을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 하는 것들, 데스크탑 GPU나 멀티 GPU, 클러스터 또는 최근에는 클라우드.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GPU 클라우드 NGC라고 하는 걸 내보냈는데요. 엔비디아 GPU 클라우드에도 매틀랩이 컨테이너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DGX나 DGX1과 같은 최신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클라우드에서 학습하는 데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학습이 끝나게 되면 그걸로 어큐러시를 만족하지 못했을 때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작업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학습할 때도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저희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을 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하는데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지원을 해서 자동으로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튜닝해서 가장 최적의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다 보면 이러한 과정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계를 다시 건들든지 트레이닝 옵션을 건들든지 하는 작업들이 하나의 프레임워크에서 이루어져야 될 경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ONNX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ONNX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의 어떤 정거장, 환승센터, 허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페이스북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를 해서 만들어낸 오픈 뉴럴 네트워크 엑스체인지라고 하는 포맷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이토치에 있는 모델을 ONNX로 내보내면 ONNX 모델을 매틀랩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저희가 텐서플로우 케라스나 카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임포터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밖에 데모 부스에 있는 게 카페 모델 임포터를 통해서 매틀랩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왜 매틀랩으로 가져와야 하나요? 잘 쓰고 있는데 매틀랩에서의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델들을 가져와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디버깅을 굉장히 쉬운 UI상에서 한다든지 오그멘테이션이나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선 발표에서 나왔던 인베디드 코드 제너레이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 아키텍처나 GPU 아키텍처에 내보내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을 다 만들었을 때 배포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배포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매틀랩으로 어떤 딥러닝 어플리케이션을 완성을 하게 되면 얘를 인베디드 시스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으로 배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두 가지를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트워크 학습을 하고 걔를 이제 감싸는 전체 완전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얘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 양산에 사용을 하거나 할 텐데 얘를 이제 자동 코드 생성을 통해서 엔비디아 계열의 인베디드 GPU나 인텔 계열의 CPU, ARM 계열의 CPU로 바로 타겟 옵티마이즈드 라이브러리를 호출할 수 있는 자동 코드 생성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다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바랬던 기능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 코드 생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다음 벤치마크 결과처럼 얻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A에서 벤치마크한 결과인데요.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 GPU 코더고요. 얘는 최대 이제 3배 정도 다른 프레임워크보다 빠른 결과를 보이고 나머지 VGG16이나 인셉션 V3 같은 경우에는 약 2배 정도 빠른 결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빠릅니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뒷세션에서 제가 인베디드 하드웨어로의 딥러닝 온프로그램 배포라는 세션에서 제가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이 부분도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많이 시도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얘 같은 경우는 매트리얼로 만든 프로그램을 서버단에 올려놓고요. 뭐 데이터베이스 인테그레이션 할 수도 있고 얘를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거죠. 일본의 한 회사에서는 개발자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아마존 웹서비스 AWS에 올려놓고 현장에 있는 개발자가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서버에 올려서 결과를 받고 또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올려서 결과를 받고 딥러닝을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을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 모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챌린지들이 있겠는데요. 데이터 기반 모델링에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데이터 라벨링 그리고 데이터의 부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렸던 라벨링 툴들, 라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나 시뮬레이션이나 오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부풀리는 작업들, 데이터를 강화하는 작업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한 것들은 보셨던 것처럼 뭐 통신, 레이더, 텍스트, 뭐 센서 퓨전, 시그널, 웨이블렛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그러한 라이브러리들, 최적화된 라이브러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이 레벨에서 가져다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서 모델 자체를 매틀랩에서 만들던지 다른 프레임워크들에 있는 것들을 매틀랩으로 가져와서 매틀랩에서의 장점들을 이런 식으로 코드 제너레이션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0분간의 짧은 발표 동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하실 때 신호나 시계열 데이터 쪽도 내가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이 가져지는 그런 발표였기를 바라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